예비 신랑의 신용불량, 결혼을 미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을 2달 앞둔 한 여성이 겪은 조금은 씁쓸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29살입니다. 5년 동안 한 남자를 만나왔죠. 5년.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웨딩홀도 예약했고 양가 상견례도 마쳤고 신혼여행지도 정했죠. 무엇보다 두 사람이 가장 설렜던 건 함께 살 집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처음으로 꾸미는 공간, 그 아늑한 미래를 상상하며 그녀는 요즘 하루하루가 들떠 있었답니다. 그녀는 항상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용점수도 좋고 대출도 미리 시뮬레이션해봤죠. 하지만 문제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소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위해 은행 대출 심사를 신청했는데 담당자가 말하더랍니다. 아, 남편 되실 분 신용점수가 굉장히 낮으시네요. 그녀는 머리가 띵해졌다고 했습니다. 낮다는 표현은 들어본 적 있었지만 굉장히 낮다는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어색하게 웃으며 예전에 카드값 몇 번 늦었거든. 별거 아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별게 아니었죠. 카드값 몇 번이 아니라 전기요금도 연체됐고 소액 대출은 몇 번이나 미납됐으며 심지어 신용카드를 채무 조정 중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속이 울렁거렸답니다. 단지 신용점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왜 이런 중요한 걸 말 안 했을까? 배신감 같은 게 밀려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정말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다음 날 그녀는 직접 예비 신랑과 앉아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어가려 하던 그도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신용점수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어. 뭐 그냥 나중에 좀 갚으면 되겠지 하고 넘겼고 너한테는 괜히 창피해서 말 못했어.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죠. 창피한 건 알겠는데 말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야. 결혼은 같이 짊어지는 건데 이건 혼자 숨긴 거잖아. 그녀는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은 어떻게 구할 건데?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부탁해보면 아마 좀 도와주실 수도 있을 거야. 그치만 그거 말하는 것도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하고.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현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이 많고 따뜻하고 그녀를 정말 아끼는 사람. 하지만 재정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결혼이란 뭘까? 사랑만으로 되는 걸까? 아니면 서로의 책임과 준비가 있어야 하는 걸까? 그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양가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비 신랑은 얼굴이 굳었고 그의 부모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계속 서로 피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다른 문제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함께요.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그 부분에 참 철이 없었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울게. 대신 이 친구도 이제 제대로 배워야 해. 라고 말했답니다. 그날 이후 예비 신랑은 재정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최소한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 계약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직도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문제를 숨기지 않고 마주보는 걸 택했다는 게 난 그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언가를 감추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혼은 그렇게 감춘 문제들이 쌓일수록 무너지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어쩌면 이 여성은 아직도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문제를 함께 마주보는 걸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친구의 장기 체류,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를 묻는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정이란 건 함께 울고 웃고 서로를 의지하며 쌓아온 신뢰의 시간이지요. 하지만 그 신뢰는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올해 24살입니다. 성격이 차분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읽는 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더군요. 대학 시절 첫 룸메이트였던 친구, 이름은 여기서 세라라고 부르겠습니다. 세라와 그녀는 그야말로 절친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엔 밤새 서로를 도우며 공부했고, 시련의 밤에는 술 한잔 기울이며 함께 울기도 했죠. 졸업 후에는 각자 다른 도시로 흩어졌지만 연락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명절마다 안부를 묻고 연애 이야기며 직장 이야기를 나누며 여전히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고 떨려 있었죠. 세라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당장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며 며칠만 그녀의 집에 머물 수 있겠냐고 물어봤죠.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위로야. 내 집이 내 집이지. 그렇게 세라는 그녀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둘은 예전처럼 늦게까지 수다를 떨었고 잠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며칠은 곧 일주일이 되었고 2주 그리고 3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 동안 세라는 단 한 번도 집안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늘 그녀의 몫이었고 세라는 대부분 시간을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며 보냈습니다. 음식은 냉장고에서 자연스럽게 꺼내 먹었고 생필품이 떨어져도 사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리해 놓은 공간은 금세 지저분해졌고 빨래를 해도 도와주지 않았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그녀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집은 곧 사무실이었고 조용한 환경이 절실했죠. 하지만 세라는 가끔 음악을 크게 틀거나 영상통화를 아무 거리낌 없이 시작했고 업무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주 중요한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준비했고 노트북 앞에 앉아 발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거실에서 갑자기 음악이 터져나왔습니다. 세라는 블루투스로 스피커를 연결해 음악을 틀어놓고 전화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회의 중간에 음소거를 하지 못했고 팀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세라야, 우리 이제 솔직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세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얘기? 너한테 며칠 머물라고 한 거 기억나지? 지금 3주가 넘었고 나도 일해야 하고 집도 정리가 안 돼서 솔직히 좀 힘들어. 이번 주말까지는 다음 장소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세라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너도 결국 이런 식이구나. 친구가 힘들다는데 며칠 재워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녀는 마음이 아팠지만 담담히 말했습니다. 세라야, 너 힘든 거 이해해. 그리고 그동안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어. 근데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공간이 필요해. 너를 돕는다고 해서 내가 무너져선 안 되잖아. 세라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아침엔 말도 없이 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우연히 SNS를 보다가 세라의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지. 평소 잘해준다고 다 친구는 아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냉정했나? 며칠이 지나고 세라는 결국 다른 친구의 집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정신이 다시 정돈되기 시작했죠. 그녀는 말합니다. 나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친구를 외면했다는 죄책감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우정도 사랑도 경계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다치면서까지 도와주는 건 진짜 도움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돕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 그것도 결코 이기적인 선택은 아닐 겁니다. 생일 케이크 사건, 사랑의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주 쉽게 넘길 수 있는 행동 하나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34세의 여성, 이름은 여기서 엘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엘리는 올해 생일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평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위로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해요. 그녀의 남자친구와는 교제한 지 약 1년 정도 되었고, 서로의 가족도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모두 함께 모인 자리에서 생일을 축하받게 되었죠.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고 작은 풍선 장식과 생일 케이크도 있었대요. 엘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솔직히 기대했어요. 큰 걸 바란 건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준다는 느낌. 그거면 충분했죠. 그렇게 생일 케이크에 촛불이 켜지고 모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껐고 박수가 이어졌죠. 그 순간 그녀는 상상도 못한 일을 당합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케이크를 들더니 엘리의 얼굴을 그대로 밀어버린 거예요. 빵! 크림과 시트가 얼굴 전체에 묻었고 케이크 조각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간 모두가 웃었습니다. 남자친구의 가족들, 친구들 모두 박장대소를 했어요. 하지만 엘리는 웃을 수 없었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점점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해요. 누군가는 에이 그냥 장난이잖아 하며 웃음을 더했고 남자친구는 팔을 툭툭 치며 기분 나빴어? 설마 라고 말했답니다. 엘리는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을 때 온 얼굴에 케이크 조각이 묻어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고 해요. 내가 웃어야 하는 건가? 이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받아야 할 축하 방식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없이 앉아있던 엘리에게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 민감하네. 그냥 웃고 넘기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해? 엘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오늘 내 생일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남자친구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진짜 폭력적이다. 사람들이 다 웃었는데 혼자만 정색하고 그럼 내가 얼마나 무안해졌는지 생각은 해봤어? 그녀는 그날 이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케이크 사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남자친구의 태도가 그녀를 더욱 실망시킨 거죠. 며칠 동안 연락을 피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엘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플 때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긴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다. 그녀는 짧은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번 생일을 통해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 남자친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이러냐며 그녀의 반응을 유난이라 표현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기대하고 있던 순간 축하받고 싶었던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건 더 이상 장난이 아니겠죠. 엘리는 말합니다. 처음엔 내가 유난스러운 사람일까, 너무 예민한 사람일까, 자꾸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그냥 내가 존중받길 원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정을 핑계로 또는 그냥 농담이었어라는 말로 감정에 상처를 남기는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엘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케이크 장난이 아닌 신뢰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용기 있게 결정을 내렸고
자신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일 혹은 소중한 날에 누군가 장난을 가장한 공격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신랑 들러리의 배신, 결혼식을 망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을 앞둔 한 신부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과 그로 인해 겪게 된 갈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사연입니다. 주인공은 30세 여성, 이름은 여기서 지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연은 약 2년간 교제해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는 한창이었습니다. 드레스 피팅, 청첩장 발송, 그리고 신랑 신부 측 들러리 구성까지. 지연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절친 세미에게 들러리를 부탁했습니다. 지연과 세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해온 15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첫 연애, 이별, 직장 이직, 가족 문제까지 모든 걸 함께 나눈 친구였죠. 지연은 말합니다. 세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가족 같은 친구예요. 결혼식에서 당연히 내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연의 예비 신랑은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친구 진우를 들러리로 세우게 됩니다. 진우는 유쾌하고 말도 잘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세미와 진우가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지연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첫 만남부터 좀 이상했어요. 눈빛이 지나치게 오고 갔고 말투도 묘하게 친밀했죠. 그땐 그냥 서로 잘 만나보다 하고 넘겼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불편한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괜히 세미에게 연락을 자주 했고 지연이 없는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술자리 사진들이 몰래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세미의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됩니다. 대화창에는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진우. 그런데 그 메시지는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 둘만 있는 거야, 알지? 내가 계속 생각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지연은 세미에게 바로 따지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끊임없이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예비 신랑의 들러리와 바람을, 그것도 내가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며칠간 고민 끝에 지연은 조심스럽게 세미를 불러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눈을 피한 채 물었습니다. 세미야, 진우랑 너네 무슨 사이야? 세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친한 거지. 진우가 너 도와주려고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니까 연락 좀 한 거고. 하지만 지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핸드폰 봤어. 진우랑 나눈 메시지. 친구끼리 그런 말은 안 해, 세미야. 세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날 술 마시고 실수였어.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야. 난 그냥 내 결혼 준비 도와주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흔들렸나 봐. 지연은 참아 올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비현실적이어서 감정조차 마비된 느낌이었다고 했죠. 며칠 후 지연은 예비 신랑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역시 진우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었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들러리 다시 바꿀게. 진우는 내 친구 아니야. 나도 책임질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미는 여전히 나의 오래된 친구다. 배신감은 크지만 내가 이 결혼식에서 정말 그녀를 빼는 게 옳을까?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도 상담했습니다. 대부분은 말했습니다. 배신한 친구는 들러리가 될 자격 없어. 날카롭게 자르고 새로운 시작을 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결혼식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야. 이건 감정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지키는 의식이 되어야 해.
지연은 결국 결혼식 전날 세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미야, 너랑 함께 서고 싶었지만 지금은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감정이 있어. 미안하지만 이번엔 들러리로 서는 걸 취소하고 싶어. 내 결혼식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야. 세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객석에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말합니다. 눈물도 났고 배신감도 컸지만 결혼식 날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오늘 누구보다 성숙한 선택을 했다고. 여러분, 인생엔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죠. 오늘 지연의 선택은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감정을 제어하고 나를 지켜낸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결혼식 날짜 전처의 반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가장 기쁜 날 중 하나인 결혼식이 과거의 그림자와 부딪히며 고민에 빠진 한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둘의 과거,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까지도 함께 얽히게 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미묘한 균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33세의 남성과 그의 31세 예비 신부입니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연애했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결혼 준비는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양가 부모님과의 만남도 마쳤고 예식장도 예약을 마쳤죠.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결혼 날짜였습니다. 예비 신랑의 제안으로 정해진 날짜는 5월 셋째 주 토요일. 날씨도 좋고 하객들도 참석하기 좋은 시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예비 신랑의 전처의 생일과 이전 결혼 기념일 사이였습니다. 사실 이 커플은 아이도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한 명 두고 있었고 공동 양육을 하고 있었죠. 양육 문제로 인해 전처와는 아직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었고 아이의 일정은 항상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하고 며칠 뒤 전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진짜 예의가 없구나. 그 날짜? 그게 뭔지 몰라. 내 생일, 그리고 우리 결혼기념일 쌓이잖아. 그 주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나랑 아이 사이를 일부러 갈라놓으려는 거야, 뭐야? 예비 신랑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혼한 지 4년, 새로운 사람을 만난 지도 꽤 되었고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이 날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아이도 안 보낼 거야. 그 주는 우리 가족의 날이야. 내 결혼식 따위에 보내지 않을 거라고. 예비 신랑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비 신부 역시 당황했죠. 그 주가 그렇게까지 의미가 큰 날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솔직히 나도 잊고 있었어. 우리가 언제 결혼했는지도 이젠 숫자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냥 편한 날로 잡았을 뿐이야. 예비 신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날짜를 바꿔야 할까? 아니면 밀고 나가야 할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예비 신랑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며칠 뒤 전처는 또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이번 결혼식 아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그 주는 일부러 피해서 하던가.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지. 결혼을 앞둔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두 사람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예비 신랑은 말합니다. 나 진짜 화가 나. 이건 그냥 나를 통제하려는 거야. 이미 지난 일이잖아. 왜 내가 지금도 그 감정에 얽매여야 해? 예비 신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달력을 다시 펴보았고 주변 날짜들을 살펴봤죠. 하지만 변경 가능한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식장은 이미 예약이 꽉 찼고 양가 부모님 일정도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조심스레 예비 신랑에게 말을 꺼냅니다. 당신 정말 괜찮아요? 전처가 그날 아이도 못 보내겠다잖아요. 그럼 당신 아들도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비 신랑은 깊은 침묵 끝에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니, 사실 괜찮지 않아. 아이 없는 결혼식은 생각해 본 적 없었어. 그날 아이랑 사진도 찍고 싶었고 함께 걷고 싶었는데. 그녀는 예비 신랑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날짜 바꿔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결혼식 자체가 아니라 그날 함께 있는 거라면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들의 결혼식은 결국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전처는 여전히 말투가 까칠했지만 아이는 참석할 수 있었고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죠. 그리고 예비 신부는 말합니다. 그때는 화도 났고 이해가 안 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결혼식 사진 속에 우리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잘한 결정이었어요. 사랑은 때때로 생각보다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존심보다, 과거보다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 물러서는 용기. 그게 어쩌면 진짜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과거와 겹치는 그 날짜에 결혼식을 강행하셨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 속 그녀처럼 한 발 물러서셨을까요? 예비 시누이와의 갈등,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가족은 피로 연결된 존재지만 마음까지 항상 연결되지는 않죠. 특히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7세 여성, 이름은 여기서 다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연에게는 3살 터울의 오빠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오빠는 그녀에게 든든한 보호자 같은 존재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면 제일 먼저 오빠에게 전화했고 부모님께 혼나면 오빠의 방으로 도망가 위로를 받았죠. 다연은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보다 서로의 편이 되어준 시간이 많았어요. 내가 누구랑 연애를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오빠는 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해줬죠. 그런 오빠가 최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약혼자의 이름은 지우, 31세. 처음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예의도 바르고 말수는 적지만 배려심 있어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다연이 농담처럼 말했죠. 지우 씨, 오빠가 꽤 고집센 거 아시죠? 어릴 땐 자기가 이긴 게임 아니면 절대 안 껐어요. 그 순간 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 과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 아니니까요. 다연은 당황했습니다. 그저 친근감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말이 불쾌했던 걸까요? 그날 이후 다연은 지우가 자신에게 한 발짝 물러섰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체 톡방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올려도 답장이 없었고 만나면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죠. 다연은 불편했지만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생일 선물도 챙겼고 약혼자의 취미를 알아보고 책도 선물했죠. 심지어 한 번은 우리끼리 따로 차 한잔할까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지우가 다연을 SNS에서 차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특별히 무례한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다가가려 했고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오빠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우가 조금 예민한 스타일이야. 너한테 악감정 있는 건 아닌데 아직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다연은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오빠는 왜 항상 중간에만 서 있으려고 하지? 나는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이 흘렀고 지우와의 관계는 사실상 없는 사이가 되었죠.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오빠는 다연에게 들러리를 부탁하지 않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차례로 찍자며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우의 가족들과는 자연스럽게 어울렸지만 다연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날 내 자리가 내 가족 속인데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결혼식 이후 그녀는 인터넷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톨이가 된 걸까요?
가족이 되기 위해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언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 오빠의 선택을 존중하되 그 관계에 억지로 들어가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오빠와의 유대를 유지하세요. 언젠가 당신의 진심이 닿을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지연은 지금도 지우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빠와의 관계는 나름대로 잘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중간중간 메시지를 보내고 부모님을 함께 챙기며 형제로서의 선은 지켜가고 있다고 했죠. 그녀는 말합니다. 가족이 되는 일, 그건 피를 나눈 것만으로도 안 되고 결혼 서류만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진심과 시간,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란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가족이란 단어는 때로 참 모호합니다. 함께 있기에 더 어렵고 가까울수록 더 쉽게 상처받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처럼 내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상대가 그 손을 잡지 않을 땐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기보다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성숙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